앞에서 아주 우리 도종환 시인께서 아주 감명 깊은 명강연을 하셔서 제가 이게 강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17일 날이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한 달 하루 19일 날은 어차피 선거운동을 못하는 거니까 한 달 하루 이제 남는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인데 참 중요한 국가의 어떤 진로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도종환 의원님은 국회의원을 6개월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국회의원만 21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13대부터 17대까지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했었는데 또 세종시에 또 이번에 출마를 하게 돼서 서울에서 5선을 했고 이제 세종시에서 초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앞으로 5선을 하게 되면 나이가 한 80쯤 될 겁니다. 예,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정치를 오랫동안 하면서 정치가 잘못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는가 하는 거를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아주 실감을 하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2001년도인가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거기에 그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조선인들 4세들이 지금 중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그 모카밭이라는 게 정말 땡볕이더구만요. 큰 나무가 하나도 없고 허리까지 오는 모카밭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서 모카를 2kg씩 이렇게 따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25번을 차에 실어서 올려야 돼요. 그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간에 1시간 점심 먹는 시간 빼고 이렇게 구부려서 계속 한 10시간 가까이 일을 해야 7월, 8월 2달 동안 그 일을 해야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목화농장의 노예라고 하는 걸 저는 그때 보고서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인지 남자아이들인지 얼굴이 똑같이 다 새카만 해가지고 전혀 분간이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까레이스키 4세, 5세들입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맞으면 올라갔던 사람들이죠. 거기서 사할린에서 살다가 그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강제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 40만이 아마 이주를 당했는데 중간에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병 들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목화농장을 읽었어요. 나중에 소련 연방이 돼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차라리 연방 쪽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어렵지가 않았었는데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어려워지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그 목화를 따야 됩니다.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할아버지 때는 조선족,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할아버지 운명이 그렇게 됐고 또 소비에트가 망해가지고 또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됐고 우즈베키스탄은 태어난 죄로 그 아이들이 그 목화를 하루에 10시간씩 따야 됩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태어나기를 그 나라에 그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은 뭐 게임기 가지고 쌩쌩거리고 뭐 놀라서 스케이트를 타고 뭐 별거 다 할 거 아닙니까? 걔들은 인터넷이고 뭐 이런 건 만져보지도 못하는 애들이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필리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필리핀 남자 노동자들은 중동에 가서 한 달에 300불을 받고 노동을 합니다. 그 열사, 그 사막에서 한 달에 300불. 그리고 여성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1000불을 받고 가정부를 하거나 식당에서 종업원을 하고 있죠. 60년대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제일 잘 살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이니 또 저기 지금 미국 대사관을 쓰고 있는 광화문에 있는 건물이니까 다 필리핀이 원조를 해줘서 지은 건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르코스 70년대 마르코스 잘못 만나가지고 10여 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월남전 때는 미군의 휴양지가 되고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막 윤락행위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은 저기 중동에 가서 300불 한 달에 300불 받고 일을 합니다. 한 10년 정치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10년 정치 잘못 만나면. 뭐 그런 나라들이 뭐 이루어야 할 수 없지 많죠. 우리 같은 경우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단 이후에 딱 진보 진영이 2번 집권해 본 거 아닙니까? 4.19 때 단막극으로 끝나고 말았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딱 5년씩 2번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완고하냐면요. 정조대왕이 18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800년에. 그러고 나서 지금 2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210년 동안 중에서 딱 10년만 진보 개혁 진영이 집권했던 기간입니다. 조선조 말기는 아주 형편없는 국가의 운명이었고요. 그러고 일본한테 먹혔고, 그러고 분단되고, 그러고 박정희 군부 정권이 시작이 되고, 그게 전두환까지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87년부터 돼가지고 지금 5번을 했어요. 그 210년 중에서 개혁적인 정권이 딱 10년 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저쪽 진영이 강한가 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소수라고 하셨는데 소수가 아니고요. 기적 같은 소수입니다. 기적 같은 소수. 그나마 이 사회가 많이 이제 인터넷도 생기고 모바일도 생기고 그 정치적인 의식도 이제 겪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전혀 권력도 보수적인 진영이 잡고 있었죠. 군인들도 전부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정치군인들을 했었죠. 재벌들도 다 그 사람들이죠. 거대 언론도 다 그 사람들이죠. 사법부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지금 세종시에서 강연하고 오는 길인데요. 세종시를 처음에 2002년도에 이전하겠다고 행정수도 이전해가지고 공약해서 그때 표로 보면 우리가 지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국가 균형 발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수도권표에서는 졌죠. 충청권표에서는 좀 이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섬 내지는 약간 지는 표로 봐서는 그거였어요. 철학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게 2004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겼는데 심판을 받아서 당선된 건데 그 위헌 결정이 났는데 저는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난 거죠. 그때 결정이 뭐였느냐면 경국대전을 들먹이면서 관습헌법에 의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났습니다. 아까 도정환 시인 말씀하신 우리는 헌법 전문이 살아있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그것도 500년 전 경국대전을 들먹이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낸 걸 보고서 저는 그때 총리로 있을 때인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이 판결문을, 이 결정문을 우리 후손들이 읽고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재판소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얼마 전에 그만두신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 대법원장이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헌법재판소가 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관습헌법을 가지고 위헌 결정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 진짜 그 당시 현직에 있을 때 하시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재벌, 법조계, 뭐 공안 세력, 군인, 뭐 언론, 뭐 우리 쪽을 도와주는 사람은 참 적은 나라예요. 이 속에서 지금 안간힘을 써서 이기려니까 담쟁이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담쟁이가 좋아서 합니까? 안간힘을 써서 하려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이제 대선을 여러 번 치러보는 사람인데, 경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97년도 김대중 대통령 될 때,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될 때, 그때요, 다 처음부터 안 되는 선거였었습니다. 전혀 성립하지 않는 선거였었어요. 97년도에 제가 기획본부장을 맡았는데, 후보가 선거 전략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선거인데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안 되는 선거에 어떻게 전략이 있습니까? 그게 왜 안 되는 거였느냐면요, 96년에 새정치국민회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아직 의석이 뭐 그때 70석인가 있었는데, 완전히 호남으로 찍혀가지고요, 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딱 찍혀가지고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저쪽은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대 여당을 만들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 김원기 의장 이분들은 또 꼬마 민주당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선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때 DJP 연합을 한 겁니다. DJP 연합은 더 된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안간힘을 써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DJP 연합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고도 안 돼요. 이해창 후보가 그때 한 35%, 거진 40% 가까이 나왔고, 지금 박근혜 후보 지지하고 거의 맞먹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후보가 한 20%, 25%. 그런 구도였는데, 구룡들이 나와서 막 경선을 하더니, 나중에 이인재 후보가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그래가지고 한 15%를 나와요. 그러니까 영남표하고 충청표를 갈라먹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해창 후보가 한 30% 초반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하고 차이가 한 10% 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래도 안 되는 선거 아닙니까? 이인재 후보가 나왔는데도. 아주 마지막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 꼭 오늘이네요. 11월 18일 날인가, 17일 날인가, IMF 위안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야, 그게 다 터졌는데요. 정말로 섬광과 같더구만요. 너무 터졌는데, 번개불 같아요, 진짜로. 야,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걸 딱 잡아가지고요, IMF 외환 부도, 국가 부도, 이렇게 막 전 신문에 광고를 쳤습니다. 그때 한 30억 원인가 들여서 쳤을 겁니다. 있는 돈 탁탁 긁어가지고 우선 광고부터 먼저 때렸어요. 그랬더니 막 다 조직 파트에서 왜 돈은 우리한테 안 주고 광고만 치느냐고, 그거를 막 근조처럼 시커멓게 태를 둘러가지고 국가 부도화 해가지고 치니까 여론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이제 국가 부도 아닙니까? 외환 IMF 외환 부재 금융 신청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그 DJ가 35, 이해창이가 27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기를 잡은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는 다 이긴 줄 알았어요, 이제. 야, 가는데요. 선거가 한 일주일 남았는데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 충격을 받았다가 이제 국가를 부도를 했으니까 막 큰 충격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신 차린 거예요. 또 한 며칠 20일 만에 정신 차리고 다 모이는 거예요, 저쪽이. 그래서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표 차이가 한 3%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빨리 내일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투표를. 19일까지 갈 것 없이 여기서 빨리 하는 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느냐면은 고3 때, 아이, 떨어져서 보니까 빨리 시험이나 치르고 말자. 고3 때 끝내 가면 그러잖아요. 에이, 뭐 떨어져도 좋으니까 지금 시험이나 치르고 말자. 그 심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선거를 치렀는데, 마지막 날이 이제 18일, 19일 날이죠. 치렀는데, 김 대통령 후보가 이제 물어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만 이긴다고 했잖아요. 일주일 전에 이겼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대본부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야 여론조사가 그 오차범위내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여론조사 과학인데, 오차범위내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출구조사 해보니까
한 1.5내 2% 정도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이건 오차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오후 1시쯤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 3시쯤 됐는데 더 좁아지지가 않아요. 야, 근데요. 이때부터가 중요한 건데 영남 지역에 개표 참관인이 없어요. 네? 당이 조직력이 없으니까 영남 지역에 개표 참관인이 없습니다. 그 투표 참관인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그 속이기를 어떻게 하냐면 99장에서 위에 한 장만 바꿔서 돌려치거든요. 부정을 할 적에. 그럼 그 100장을 이리 가져가면 200장 차이가 나잖아요. 198표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1.3%인가 이기는데, 그러니까 한 30만 표밖에 못 이기는데 200장 차이 나는 데를 1,500군데만 하면 당락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투표소가 투표소가 17,000개인데 10%만 바꾸면은 당락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근데 아예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을 못 넣는 데가 한 1,000군데 돼요, 당시에. 영남 쪽에. 그래가지고 막 도리 없이 막 전교조에다 부탁하고 전동에다 부탁하고 막 해가지고 겨우 개표 참관인 막 오해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직해 이기니까.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 개표해가지고 30만 표 이긴 겁니다. 이기고 나서 저는 가서 막 술 퍼먹고 잤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 안 나옵니다. 그때 사진 보면 제가 안 나와요. 끝나고 나서 술 먹고 자버렸습니다. 다 이겼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취임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새벽인데. 그때 저 일산에 사시는 데인데, 이제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일 아침 회견문하고 취임사를 대통령 인사말을, 당선자 인사말을 써오라는데, 술도 덜 깼는데, 이제. 그 써가지고 이제 갔죠, 이제. 갔더니 막 환호성들이 막 그 지자들이 막 그 동네에 와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막 그냥 번쩍 집어서 던져버리니까 사람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사람 위에 떠다녀가지고 시계도 다 도망가고. 저하고 이종찬하고 몇 사람이 갔는데 막 그 지경이 됐어요. 끝나고 나서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된 일은 아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되는 일이다. 하늘의 뜻이. 근데 하늘의 뜻이 아무리 고귀해도 사람의 또 정성이 없이는 또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사람의 정성이. 그러니까 하늘의 뜻과 사람의 정성이 있어야 이제 되는 일이라는 그때 참 느꼈어요. 참 느껴가지고 근데 인수위 간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수위 간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집권해본 거 아닙니까 이제. 처음으로. 그 정권 인수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 사실 아무 경험 없이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대 과제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겁니다. 근데 IMF 위원회기라서 국가를 끌어갈 방법이 없어요. 돈을 안 빌려줘. 일본에도 돈 빌려주기로 중앙은행 간에 수합이 돼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안 빌려줘요. 아무도 안 빌려줘. 그 사기꾼들은 또 조무설쳐요. 내가 빌려오겠다고.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내가 중동에 무슨 왕세자하고 친구인데 자기가 뭐 200억 불을 빌려오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마워가지고 빨리 갔다 오라고 막 비행기 1등석 비행기 끊어주고 돈도 막 3만 불인가 만들어줬는데 그것만 먹고 튀어버렸어요. 이 정치 권력에는요, 정당과 이쪽에는 천하의 애국자와 사기꾼이 같이 있는 데입니다. 천하의 애국자와 사기꾼이 같이 있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사람이 애국자가 되기도 하고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그만큼 정치 권력에서는 사람이 그 갈대처럼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 아까 그 영남 충청권 표 잘라준 사람이 요새 하는 발언 보세요. 근데 그분이 그때 디딤돌이 된 거예요. 정권 교체하는데 2002년도에도요 막 경선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경선에 이긴다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저한테는 뭐 저하고 완전 친하니까 아무도 현역 의원 중에서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는 제 의원회관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이해찬이는 좀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책의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특정 캠프에 참여할 수가 이제 없게 돼 있었는데 당 사명 원내대표하고 사무총장하고 정책의장은 참여를 못하도록 이제 돼 있었는데 그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는 드려야 되는데 김 대통령한테 이제 정책의장 사임계를 냈죠. 이제 제가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왜 노무현이 도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이제 제가 정책의장을 오래 했습니다. 여당에 대해서 2번이나 한 3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거에 투입이 돼야죠 했더니 노무현 도와주려고 그러고 아 누굴 돕든지 간에요 했더니 안 돼. 그래서 이게 사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못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도와드릴 수가 없고 경선이 끝난 뒤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하는 표정이에요. 야, 전에 이해찬이도 날 안 도와주고 내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안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가면서 실망했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더라고요. 나가가지고 국회 정원 내려가는데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땅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짠해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근데 뭐 경선에서 됐잖아요.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럼 됐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막 와이어트 시계 한번 잘못 보여줘서 또 막 추락을 해버렸어요. 13% 뭐 이때요. 그뒤부터는 맥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에서 이제 후단협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 그리 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한 2002년 그러니까 6월인가 10월인가 그 무렵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야 출신 의원들 한 20여 명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민주적인 경선을 해서 처음으로 뽑은 후보인데 이 후보가 집권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후보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민주당을 못한다. 경선 후보를 지켜내지 못하는 당이 어떻게 민주적인 당을 운영을 하겠냐. 당락을 떠나서 우리는 이 후보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당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걸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한 20명쯤 시작을 했나요? 그렇게 선거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당사에는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 당에 돈도 한 푼도 못 쓰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이제 됐는데 한 달 남겨 11월 3일쯤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15%도 16%도 못 벗어나요. 당이 막 방해를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정몽준은 막 한 30%, 28% 이렇게 나갔고 그러다가 이제 정몽준 후보가 23, 4% 내려올 때죠.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16%, 17% 할 때인데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왜 노무현은 단일화를 거부하는가, 제2의 김대중이가 되려고 하는가 크게 이제 칼럼을 썼어요. 근데 등록 한 며칠 안 남았을 때인데 딱 이걸 보니까 이걸로 제2의 김대중을 만들어서 이제 퇴출을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어서 후보를 만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후보가 안 될 수 있지만 일단 단일화 하십시다 해서 이해창을 떨어뜨리는 게 우선하는 거니까 하고 정몽준 후보는 5년 하고 나면은 큰 정치 세력이 아니니까 우리야 이 다음에 노 후보가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해창이 떨어뜨리는 걸 제1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후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그렇더라도 이해창이 떨어지는 게 낫고 그 원칙으로 하십시다 했더니 노 후보도 그동안 계속 후단협한테 시달리다가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하자 이렇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11월 3일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8일날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방법을 정했는데 11일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노 후보가 갑자기 이기는 걸로 나와버렸어요. 10% 6% 지고 있는데 한 열흘 동안에 막 이쪽 결집이 돼가지고 이게 뒤집어지는 걸로 언론 보도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무효다, 단일화 안 한다, 방법 새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협상단 단장했는데 이해찬이한테 우리가 당했다 해가지고서 이해찬이 없는 협상단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계련 의원이 협동단을 나가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겼죠, 노 후보가. 그랬더니 뒤집혀요. 단일화가 되니까 이해창 후보한테 한 10% 이겨요. 7, 8%. 노 후보는 45% 정도가 나와요. 정몽준, 노무현 합치면 40이었는데 한 5%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한 45가 나오고 이해창 37, 8에서 한 2% 떨어지고 그러니까 10%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거 이제 3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건 뭐 다 끝난 선거죠. 그래가지고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막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마지막 날 또 단일화 철회하고 막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날 철회를 해버리니까요. 짜장면 배달하다가 코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아주 미치고 한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 후보 보고 이제 세검정에 있는 정몽준 후보 집에 가시라고 그랬거든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왜 가느냐고. 그래서 저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이게 당신 혼자 하는 건 줄 아냐고.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고 우리 국민들의 명운이 걸려있는데 가서라도 다시 단일화 철회한 걸 철회를 해야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하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이제 어떤 의원이 모시고 이제 갔어요. 가다가 잘 가다가 또 차를 유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휴대전화에서 있으니까 다시 이제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다시 막 이제 소리 지르고 이제 해가지고 또 이제 갔어요. 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면전에서 그냥 문도 안 열어줘가지고 돌아오는 게 텔레비전에 나왔었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민심이 또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아침 11시에 일어 다시 출구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고 있더라고요. 저요 약간 11시 출구조사 해보니까 아이고 다 틀렸구나. 이제 뭐 우리 팔자가 또 2번씩이나 짚고 가겠냐. 지난번 한 번 본 것도 참 기절인데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오후 되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해. 1시가 되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2시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샘플로 잡아놓은 데들이 있습니다. 표준 샘플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잡아보면 대충 짐작이 나오거든요. 해보니까 이상해요.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전이 2시가 넘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인터넷으로 뭐 인터넷 게시판에다 막 온갖 글이 올라오고 투표 독려하고 전화하고 나중에 KT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2천만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구만요. 평상시엔 1,000만 통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날은 2천만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KT 역사상 최고로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투표 동료 전화들 한 거죠. 그래가지고 50몇만 표로 이긴 겁니다. 야, 끝나고 나니까요 정말 기적이에요. 이거는 예? 그 경선 때부터 오기까지 이것도 이게 될 사람은 죽었다 뭐 거꾸로 매달아 넣어도 되고 안 될 사람은 매달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사람의 정성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두 번의 경험이 이건 하늘의 뜻과 사람의 정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두 개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 대선도 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글쎄 누가 하늘의 뜻을 타고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정성은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거거든요. 정성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 대선이라는 건 서울역에서 KTX가 떠나면요 중간역 없이 그냥 부산까지 그냥 갑니다. 중간에 무슨 소가 쫓아 들어오든 사람이 쫓아 들어오든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대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작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참 막 질주하는 전차 같은 거예요.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갑니다. 그게 마지막 이제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별일이 다 벌어지죠. 뭐 단일화 헌됐다 안 했다 했다가 또 취소 안 됐다 막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앞으로 한 달 동안 해도 제가 보기엔 우여곡절이 2번 내지 3번 정도는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예상치 않은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거 하나하나를 다 파도타기처럼 넘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파도타기. 벌써 뭐 단일화 입장이 깨졌지 않습니까? 금방 한다고 했다 금방 또 깨졌다가
그렇다고 또 깨졌다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또 될 거라고 생각하죠. 이런 우여곡절이 막 겪는 겁니다. 예. 하루하루가 막 충격적인 뉴스들이 막 앞으로 이제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러보면 막 그 간땡이 싸움이에요. 누가 간이 더 크냐 하는 싸움입니다. 네? 간땡이 싸움이에요. 누가 간이 더 크냐 하는 싸움입니다. 거기서 한 번이라도 그 밀리면은 그걸로 끝인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그 뭐 종합적인 예술입니다. 끝나고 보면은. 끝나고 보면 아주 종합적인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선거를 끝내놓고 노무현 대통령 선거 끝내놓고 집에로 이제 가는데 가서 잠을 좀 자려고 그때 제가 이제 맨하탄 호텔에다 방 하나 잡고 주로 거기서 자면서 이제 선거를 했는데 그날 집에 가서 옷도 좀 갈아입고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당선자한테서 인수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나 그건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인수위 구성하라고 내보고 제가 전화를 할 테니까요. 인수위 구성 알아서 하시라고. 도저히 제 체력이나 이게 인수위 할 정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전혀. 그래가지고 당선될 때 막 환호하는 사진에 보면 제가 거의 또 없습니다. 제가 5시쯤 이긴다는 걸 확인하고서요. 그 호텔에 가서 잤거든. 잠깐 한 7시나 8시부터 개표를 할 거니까 잠깐 이제 문 좀 붙이고서 이제 나오려는데 거기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 깨보니까 개표가 거의 끝나가요. 결과가 이미 나왔어 이제. 그렇게 치르는 겁니다. 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막 그 뭐 모든 사람이 막 절개가면서 치르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돈이 있길 않아요. 뭐가 있네요. 무슨 막 진짜 그 깡다구리 하는 거죠. 그 중동에 가보니까 우리 옛날 70년대 중동에 진출했던 우리 건설 사람들이 밤에 공사를 하잖아요. 더우니까 얼음을 입에다 물고 공사를 한다고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잇몸들이 다 상했어요. 전부 다 이가 빠진 거예요. 매일같이 얼음을 물고서. 그 얘기가 지금도 중동에서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절대로 얼음을 입에 안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얼음 물고 하니까 800불씩 썼어요. 70년대, 80년대. 근데 지금은 얼음을 안 물고 하니까 300불밖에 안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독하죠. 독하고, 뭐, 집중력이 강하고, 그걸로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시킨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 같은 그 악독한 사람들 쫓아낸 거 아닙니까? 29만 원만 남겨놓고 다. 끊임없이 샘솟는 29만 원. 그래도 전두환 독재를 종식을 시켰기 때문에 5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5번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아니 저쪽에서 내려온 사람 계보가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이게 저쪽 계보 아닙니까? 이쪽 계보는 김대중, 노무현. 그러니까 저쪽에 3번 했고 이쪽이 이제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려면 이제 이쪽에 해야죠. 균형이 숫자적인 균형이 맞는 게 아니고 이쪽 한 사람들과 이쪽 한 사람들의 그 질을 보세요. 질을. 사람 됨됨이를 한번 보세요. 노태우 보통 사람 YS 3당 합당 그 다음에 저기 이명박 뭐 내곡동 도곡동 이런 류들 아닙니까? 네? 이런 류들. DJ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그건 성격 다 나와 있잖아요. 노무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질이 다릅니다. 철학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이 기본적으로 다른 노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새 사자버섯 구정치가 돼 있죠 지금. 네?
제가 지금 구정지에 구정지에 화신이 돼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어떤 때는 자랑스럽고 보람스러우면서도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힘들었기 때문에 더 보람스러운 거죠. 힘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체제가 2013년 체제 아닙니까? 2013년 체제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새로 질적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시대거든요. 되게 지금까지 25년이 87년 체제라고 한다면은 그 체제는 기본적인 질서를 겨우 만드는 수준이었다고 봐야죠. 정치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 아니 대통령을 직접 뽑는, 국회의원을 뽑고 상권을 분립시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97년 이전까지는 관치 경제였거든요. 뭐 이자율이 뭐 20% 나가는데 무슨 재주를 해서 돈을 벌어도 이자율을 20%짜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안 되는 관치 경제였기 때문에 그거는 재벌들만 특혜를 받은 거죠. 특히 수출한 재벌들만. 그런 관치 경제에서 이제 지난 25년 동안 그 부채율이 200% 이하로 내려오고 금리가 한 자리 숫자로 내려와서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이루어진 거죠, 지금. 정상적인.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관계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질서가 이루어지고 절대빈곤이 해소가 된 이런 정도가 지금 대개 87년 이후 25년 동안의 이 87년 체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어떠냐면은 2만 부를 넘어서 정말로 실질적인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남북이 공존을 하고 이 뭐라고 할까요? 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런 정말로 지금 유럽 수준의 민주적인 국가로 가야 되는 새로운 한 20, 30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기로입니다, 지금. 그리 한 10년만 가면은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수준의 국가로 우리가 발전해 갈 수가 있고, 그 10년을 못 가면, 지난 5년은 까먹었고, 그걸 못 가버리면은 다시 우리가 이 동남아 국가들보다 크게 낫지 못하는. 지금 벌써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들이 13,000, 14,000불까지 따라왔지 않습니까? 중국도 5,000불이 됐으니까요. 우리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머뭇거려서 한 5년, 10년 머뭇거리면 제가 보기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그 타이완이나 이런 데가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죠. 그게 순간입니다, 순간. 5년, 10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가령 이제 요새 뭐 검사 보세요. 그 경찰이 영장 신청하니까 기각했더구만요. 그게 검찰이 할 수가 없잖아요. 난 우리나라 검찰이 왜 저 지경까지 됐는가?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 재판할 때 무죄 나는 거 보세요. 그게 검찰이 할 짓인가? 뭐 저도 뭐 핫사를 뒤지잖아요. 근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뒤져. 또 뒤졌다가 통지서가 와요. 다 희한해. 6개월 만에 통지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뒤져도 쓰면 이제 그만하지. 이게 일종의 겁주는 겁니다. 겁주는 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도 제대로 잡아야 되고, 시장 경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로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시장 경제는 재벌 위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정말로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정치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야 돼.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형적인 체제인 거거든요. 그건 87년에 개헌할 때 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 좋은 제도로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 남북관계도 얼마나 지금 나빠졌습니까? 지금 남북관계를 잘 풀면은요, 굉장히 공존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130불밖에 안 되잖아요, 임금이요.
이 중국도 250불, 300불이에요 지금. 응? 근데 개성공단이 거의 반값도 안 되잖아요. 노동력의 질은 중국보다 훨씬 좋은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도 활용을 못 하잖아요 지금. 지금 중국 사람들은 단동에다 공장을 져놓고 북한 노동자들을 많이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몇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개성공단이 지금 겨우 3만 명이거든요. 3만 명. 원래는 개성공단을 노동자만 한 15만 명 정도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3만 원은 땡이에요, 이제. 왜냐면, 그 개성에서 올 노동자는 끝났어요,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출퇴근은 안 되잖아요. 차편도 나쁘고 도로가 나쁘니까. 기숙사를 줘야 되는데, 기숙사 지면은 데모하고 파업한다고 짓지 못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요. 그래도 못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터에 없습니다. 그 숙소가.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 그 양반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이슈긴 하지만 저하고는 부분이 다른 것 같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정말로 잘 풀어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활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활로가.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원래 한 3개 정도를 더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원산 쪽에도 하나 더 만들고 남포에도 하나 만들고 해주에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하나도 못하고 있죠. 광물 자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무산 철강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매장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포스코에서도 성분 분석해보니까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헐려다가 지금 이렇게 돼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많은 자원을 하나도 이제 저 호주, 인도에서 막 그 철광석을 지금 사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 지척에다 두고서. 불과 한 300kg만 가져올 수 있는 거를 저 막 수천 킬로 밖에서 지금 사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수준이라서, 그러고 막 무슨 사병이 뭐였다고요? 노크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사병이 노크해야 됐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참. 안보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참 그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그 동북아 문제도 좋은 질서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중국 신화도 통신사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길래 제가 중국 새 지도부가 한국과 더불어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주도하자. 우린 피해 국가니까 중국이나 우리는. 유럽에서는 독일이 주도해서 그걸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일본이 안 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한국과 그 북한과 중국이 주도해서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만들자. 그 중국 지도부한테 이제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리커창 총리를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총리할 때 그분이 윤영성 당 서기장도 하고 그분한테도 이제 그런 메시지가 이제 가고 이제 그럴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런 동북아 평화 공동체. 유럽이 20세기에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21세기에 돌아와서 국경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유럽에 들어가면 입국할 때 딱 한번 그 자기 패스포드로 체크하고 나서는 나올 때 한번 하고 끝 아닙니까? 어쩌다 기차 속에서 한번 보여달라 할 때가 있고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그런 유럽의 대륙이라고 하는 건 20세기 유럽하고 전혀 다른 나라예요. 지금 다른 대륙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히틀러, 무솔리니 그 악독한 시대를 20세기에 치렀는데 21세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서 여러분들 군인 구경하기 참 힘듭니다. 군복 입은 군인 구경하기 힘들어요. 제가 기차를 한번 여행을 하는데 군인이 앞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이가 있고 옆에 앉았는데 야 그 군인 그 노트북 가지고 뭐 하는가 봤는데 이러거든 게임하고 있어. 이 유럽 대륙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진 거죠. 유럽 대륙 새로운 문명이. 동북아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육자회담,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재구상했던 육자회담, 이 질서를 가지고 이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국방비가 우리나라가 300억 불을 지금 쓰고 있는데 중국이 1000억 불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600억 불을 쓰고 있고. 우리가 군비 경쟁하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나라입니다. 평화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미국하고 군비 경쟁하다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절대로 중국이나 일본하고 우리가 군비 경쟁을 해갖고는 살아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중심에다가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외교 국방 전략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꾸로 한미를 어떻게 가려고 들지 말고 육자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육자로. 경제 민주화 해야 되고 복지 문제, 보편적 복지 해야 되고. 아니 초등학교에서 밥 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내 보고 점심 지가 싸우라면 군대 가겠어요. 예? 군대 사장 보고 점심 니 싸우라고 하면 군대 가서 걔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무병으로 갔으면은 밥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교육이니까 당연히 밥만이 아니라 유럽 가면은요, 유럽의 학교들은 다 무료로 해줍니다. 책, 밥, 심지어 뭐까지 해주냐면 초콜릿도 치즈까지 주는데요. 영국에 있는 초등학교 뒤에 가면은요, 애들 간식거리가 잔뜩 있습니다. 치즈, 과일, 초콜릿도 아무 때나 가서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한테 교실에서 그걸 사 먹으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다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세훈 그 시장이 그럴 것을 말하면 더 끝났어요, 우리가. 네? 그게 큰 저도 공업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세상이 되는 게 다 꼭 한쪽 면만 좋고 한쪽 면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정립한 거 아닙니까? 응? 그걸 가지고 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정립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 복지 중에서 교육, 보육,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이런 걸 만들어야 된 거거든요.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한 것이 요새 기초노령연금 이제 9만 원 정도 주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시면 13만 원인가 주거든요. 이혼하면 각각 9만 원을 주는데. 이혼하면 각각 9만 원을 줘요. 근데 같이 이혼 안 하면 가구당 1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 만든 제도인데 실시는 했는데 제도가 좀 잘못된 거죠. 보완을 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한다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면서요. 선거법도 참 이상해요. 당대표가 누구의 이름 거명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정치를 이미 오래 했고 35살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지금 여의도 바닥을 못 벗어나고 지금 있는데요. 설악산 단풍 구경을 30년 동안 못 가봤습니다. 30년 동안 가을에가 제일 바빠요. 정치인 국정감사하랴 예산심사하랴 정기국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꼭 설악산 구경 가고 싶었는데 또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우리 역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저는 결과가 여하든 간에 그렇게 뭐랄까 당당해요. 또 그렇게 해야 이겨요. 당당하게 해야. 그리고 굉장히 꾀를 부리면 잘 안 돼요. 이 큰 선거는. 큰 선거일수록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이건 많은 국민들 유권자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조직표처럼 걷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자세가 무욕정명이라고 그저 욕심 없이 사물을 제대로 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유권자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그래야 대선에서는 이기는 거죠.
그 반장 선거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대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얼마를 얻어야 되느냐면은 1,400만 표 가까이 얻어야 돼요. 이번 선거는 유권자가 4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유권자가 그러니까 투표율이 70%만 돼도 2,800만 아닙니까? 2,800만. 군소부들이 이번에는 표를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1,400만. 투표율이 75%가 돼가면 3천만이 되니까 1,500만. 그러니까 1,500만, 1,400만 표를 얻으려면은 엄청나게 맞으면 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지지하겠습니까? 진실성을 가지고 지지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이 그나마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낫겠다라고 하는 진정성.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 진정성과 그 진실성. 그게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전해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말로는 옛날에 박찬종이 막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큰 선거에서 이기는 걸 못 보셨잖아요. 그거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말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마음으로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진영의 후보한테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로 진정성 가지고 해라. 선한 마음으로 해라. 선한 마음으로 하고 진정성으로 하고 정말로 책임감으로 해라. 내 역사에 대한 책임감으로 해라. 후보나 참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그 5개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세워놓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지금의 독일, 영국 수준으로 따라갈 겁니다. 소득은 조금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까지 커온 저 잠재력을 보면은 90년대의 독일, 영국 정도 수준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잘 따라가면 2000년 초반에 영국, 독일 수준까지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90년대 영국, 독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보다 아주 발전된 거 아닙니다. 통일되기 전에 독일이라고 하는 건 92년도에 이제 통일됐지 않습니까? 그 전 서독은 가보면은요, 우리하고 지금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소득만 높았을 뿐이지. 영국도 인종차별이 많았잖아요. 아일랜드하고 막 싸우고. 그게 90년대까지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년 동안 그 나라는 더 발전을 했죠. 일본은 정체가 됐고. 우리도 충분히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저는 그런 나라 가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문명국가구나.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공동체를 만들 줄 알고,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게 공동체구나 하는 걸 그런 나라 가보면 많이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뭘 훼손하지 않잖아요. 그럼 뭘 함부로 때려주지 않고, 강바닥을 긁어 올리질 않나 뭐 같은. 차라리 돈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필요하다면은 그냥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왜 너무 강바닥을 긁어가지고 물고기 떼가 막 몇만 마리가 죽고 저렇게 강바닥 잘못 긁어 올리면은요 플랭크톤도 없어지고 용전 산송량도 죽고 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까 우리 이 사람 담쟁이가 원망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데 살려놨느냐고 그 물고기는 무슨 대로 거기서 이렇게 죽어. 아무 이유 없이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 영문도 모르고. 그 지도자는 그걸 잘못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특히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이제 질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죠. 전 요즘에도 우리 2세들은 우리보다 훨씬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과학자도 많고, 참 우리 세대 때는 상상하지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난한 집이 아닌데도 외국 유학 간다는 걸 그렇게 꿈에 꿔보질 않았거든요. 빨리 학교 졸업해서 취직해서 또 돈이나 벌어야지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꿈도 많고, 응? 앰비션도 많아요. 응? 그것도 성취하고. 근데 그거보다 하나 더 질적으로 올라가려면 아까 말한 우리나라 자체 시스템이 이제 튼튼해지면은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세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게 저희들이 이제 다 보고 갈지 못 보고 갈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죠. 가야 되는데 저는 다 보고 갈 것 같아요. 느낌이 술만 좀 늦게 먹고 하면은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세상. 이게 앞으로 지금부터 한 10년입니다. 이번에 집권하고 그러면 저 이제 새누리당이 반성을 많이 할 거거든요. 자기가 또 놓치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보수가 더 이제 건전한 보수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저희 건전한 보수라고 할 수 없거든요. 저건 순전히 부패한 수구 세력이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벌써 지났는데도 계속 지금 존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이제 요번에 지면은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많이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지면은 이제 명치가 끊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태살이 나올 겁니다. 그 10년 동안에 우리가 정비를 해야죠. 정비를 하고 우리도 스스로 혁신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도 스스로 혁신을 많이 해서 좋은 당도 만들고 체제도 만들고 우리 스스로의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특히 지금 30대, 40대, 50대 초반 여기가 앞으로 주역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앞으로 10년을 이끌어 나갈 이제 주역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세대가 정치의식도 굉장히 높고 이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또 요즘 같은 뭐 이렇게 좋은 통신이 발달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잘 활용을 하고 그거 활용 못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요. 이 통신이 발달된 걸 다 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직접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수단입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이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종시에 갑자기 잡혀 나오는 바람에 얼떨결에 지금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또 뭐 경선 치르라고 하는 바람에 또 나오고 정신없이 금년 1년 지나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사실은 좀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서 이런 걸 잘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할 일도 좀 많죠. 우리 같은 경우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단 이후에 딱 진보 진영이 2번 집권해 본 거 아닙니까? 4.19 때 단막극으로 끝나고 말았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딱 5년씩 2번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완고하냐면요. 정조대왕이 18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800년에. 그러고 나서 지금 2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210년 동안 중에서 딱 10년만 진보 개혁 진영이 집권했던 기간입니다. 조선조 말기는 아주 형편없는 국가의 운명이었고요. 그러고 일본한테 먹혔고, 그러고 분단되고, 그러고 박정희 군부 정권이 시작이 되고, 그게 전두환까지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87년부터 돼가지고 지금 5번을 했어요. 그 210년 중에서 개혁적인 정권이 딱 10년 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저쪽 진영이 강한가 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소수라고 하셨는데 소수가 아니고요. 기적 같은 소수입니다. 기적 같은 소수.
그나마 이 사회가 많이 이제 인터넷도 생기고 모바일도 생기고 그 정치적인 의식도 이제 겪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전혀 권력도 보수적인 진영이 잡고 있었죠. 군인들도 전부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정치 군인들을 했었죠. 재벌들도 다 그 사람들이죠. 거대 언론도 다 그 사람들이죠. 사법부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지금 세종시에서 강연하고 오는 길인데요. 세종시를 처음에 2002년도에 이전하겠다고 행정수도 이전해가지고 공약해서 그때 표로 보면 우리가 지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국가 균형 발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수도권표에서는 졌죠. 충청권표에서는 좀 이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섬 내지는 약간 지는, 표로 봐서는 그거였어요. 철학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게 2004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겼는데 심판을 받아서 당선된 건데 그 위헌 결정이 났는데 저는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난 거죠. 그때 결정이 뭐였느냐면 경국대전을 들먹이면서 관습헌법에 의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났습니다. 아까 도정환 시인 말씀하신 우리는 헌법 전문이 살아있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그것도 500년 전 경국대전을 들먹이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낸 걸 보고서 저는 그때 총리로 있을 때인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이 판결문을, 이 결정문을 우리 후손들이 읽고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재판소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얼마 전에 그만두신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 대법원장이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헌법재판소가 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관습헌법을 가지고 위헌 결정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 진짜 그 당시 현직에 있을 때 하시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재벌, 법조계, 뭐 공안 세력, 군인, 뭐 언론, 뭐 우리 쪽을 도와주는 사람은 참 적은 나라예요. 이 속에서 지금 안간힘을 써서 이기려니까 담쟁이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담쟁이가 좋아서 합니까? 안간힘을 써서 하는.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이제 대선을 여러 번 치러보는 사람인데 경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97년도 김대중 대통령 될 때,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될 때, 그때요, 다 처음부터 안 되는 선거였었습니다. 전혀 성립하지 않는 선거였었어요. 97년도에 제가 기획본부장을 맡았는데, 후보가 선거 전략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안 되는 선거인데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안 되는 선거에 어떻게 전략이 있습니까? 그게 왜 안 되는 거였느냐면요. 96년에 새정치국민회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아직 의석이 뭐 그때 70석인가 있었는데, 완전히 호남으로 찍혀가지고요. 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딱 찍혀가지고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저쪽은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대 여당을 만들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 김원기 의장 이분들은 또 꼬마 민주당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선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때 DJP 연합을 한 겁니다. DJP 연합은 너 된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안 가. 술도 들겠는데 이제. 그래서 써가지고 이제 갔죠 이제. 갔더니 막 환호성들이 막 그 지자들이 막 그 동네에 와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막 그냥 번쩍 집어서 던져버리니까 사람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사람 위에 떠다녀가지고 시계도 다 도망가고. 저하고 이정찬하고 몇 사람이 갔는데 막 그 지경이 됐어요. 끝나고 나서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된 일은 아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되는 일이다. 하늘의 뜻이. 근데 하늘의 뜻이 아무리 고귀해도 사람의 또 정성이 없이는 또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사람의 정성. 그러니까 하늘의 뜻과 사람의 정성이 있어야 이제 되는 일이라는 그때 참 느꼈어요. 참 느껴가지고 근데 인수위 간사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수위 간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직권해본 거 아닙니까 이제 처음으로 그 정권 인수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 사실 아무 경험 없이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대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겁니다. 근데 IMF 위원회기라서 국가를 끌어갈 방법이 없어요. 돈을 안 빌려줘. 일본에도 돈 빌려주기로 중앙은행 간에 수합이 돼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안 빌려줘요. 아무도 안 빌려줘. 그 사기꾼들은 또 조음설쳐요. 내가 빌려오겠다고.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내가 중동에 무슨 왕세자하고 친구인데 자기가 뭐 200억 불을 빌려오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마워가지고 빨리 갔다 오라고 막 비행기 1등석 비행기 끊어주고 돈도 막 3만 불인가 만들어줬는데 그것만 먹고 튀어버렸어. 이 정치 권력에는요, 정당과 이쪽에는 천하의 애국자와 사기꾼이 같이 있는 데입니다. 천하의 애국자와 사기꾼이 같이 있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사람이 애국자가 되기도 하고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그만큼 정치 권력에서는 사람이 그 갈대처럼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 아까 그 영남 충청권 표 잘라준 사람이 요새 하는 발언 보세요. 근데 그분이 그때 디딤돌이 된 거예요. 정권 교체하는데 2002년도에도요 막 경선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경선에 이긴다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진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저한테는 뭐 저하고 이제 친하니까 아무도 현역 의원 중에서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는 제 의원회관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이해찬이는 좀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책위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누구 특정 캠프에 참여할 수가 이제 없게 돼 있었는데 당 사명 원내대표하고 사무총장하고 정책위장은 참여를 못하도록 이제 돼 있었는데 그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도와는 드려야 되는데 그 김 대통령한테 이제 정책위장 사임계를 냈죠. 이제 제가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왜 노무현이 도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이제 제가 정책위장을 오래 했습니다. 여당에 대해서 2번이나 한 3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거에 투입이 돼야죠 했더니 노무현 도와주려고 그러더라고요. 누굴 돕든지 간에요. 했더니 안 돼. 그래서 이게 사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못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도와드릴 수가 없고 경선이 끝난 뒤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하는 표정이에요. 야, 전에 이해찬이도 날 안 도와주고 내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안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가면서 실망했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더라고요. 나가가지고 국회 정원 내려가는데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땅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짠해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근데 뭐 경선에도 됐잖아요.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럼 됐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막 와이어트 시계 한번 잘못 보여줘서 또 막 추락을 해버렸어요. 13% 뭐 이때요. 그때부터는 맥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에서 이제 후단협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 그리 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한 2002년 그러니까 6월인가 7월인가 그 무렵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야 출신 의원들 한 20여 명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민주적인 경선을 해서 처음으로 뽑은 후보인데 이 후보가 집권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후보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민주당을 못한다. 경선 후보를 지켜내지 못하는 당이 어떻게 민주적인 당을 운영을 하겠냐. 당락을 떠나서 우리는 이 후보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당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걸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한 20명쯤 시작을 했나요? 그렇게 선거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당사에는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 당에 돈도 한 푼도 못 쓰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이제 됐는데
한 달 남겨 11월 3일쯤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15%, 16%못 벗어나요. 당이 막 방해를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정몽주는 막 한 30%, 28% 이렇게 나갔고, 그러다가 이제 정몽주 후보가 23, 4% 내려올 때죠.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시간임을 써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DJP 연합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고도 안 돼요. 이해창 후보가 그때 한 35%, 거진 40% 가까이 나왔고, 지금 박근혜 후보 지지하고 거의 맞먹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후보가 한 20%, 25%. 그런 구도였는데, 구룡들이 나와서 막 경선을 하더니, 나중에 이인재 후보가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그래가지고 한 15%를 나와요. 그러니까 영남표하고 충청표를 갈라먹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해창 후보가 한 30% 초반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하고 차이가 한 10% 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래도 안 되는 선거 아닙니까? 이인재 후보가 나왔는데도. 아주 마지막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 꼭 오늘이네요. 11월 18일 날인가, 17일 날인가, IMF 위안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야, 그게 딱 터졌는데요. 정말로 섬광과 같더구만요. 너무 터졌는데 번개불 같아 진짜로. 야,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걸 딱 잡아가지고요. IMF 외환 부도, 국가 부도 이렇게 막 전 신문에 광고를 쳤습니다. 그때 한 30억 원인가 들여서 쳤을 겁니다. 있는 돈 탁탁 긁어가지고 우선 광고부터 먼저 때렸어요. 그랬더니 막 다 조직 파티에서 왜 돈은 우리한테 안 주고 광고만 치느냐고. 그거를 막 근조처럼 시커멓게 태를 둘러가지고 국가 부도화 해가지고 치니까 여론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이제 국가 부도 아닙니까? 외환 IMF 외환 부재 금융 신청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그 DJ가 35, 이해창이가 27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기를 잡은 겁니다. 그러더니 우린 다 이긴 줄 알았어요, 이제. 야, 가는데요. 선거가 한 일주일 남았는데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 충격을 받았다가 이제 국가를 부도를 했으니까 막 큰 충격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신 차린 거예요. 또 한 며칠 20일 만에 정신 차리고 다 모이는 거예요, 저쪽이. 그래서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표 차이가 한 3%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빨리 내일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투표를. 19일까지 갈 것 없이 여기서 빨리 하는 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느냐면은 고3 때 아이 떨어져서 보니까 빨리 시험이나 치르고 말자. 고3 때 끝내 가면 그러잖아요. 에이, 뭐 떨어져도 좋으니까 지금 시험이나 치르고 말자. 그 심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선거를 치렀는데 마지막 날이 이제 18일, 19일 날이죠. 치렀는데 김 대통령 후보가 이제 물어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만 이긴다고 했잖아요. 일주일 전에 이겼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대본부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야 여론조사가 그 오차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여론조사 과학인데 오차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를 출구조사 해보니까 한 1.5내 2% 정도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오후 1시쯤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 3시쯤 됐는데 더 좁아지지가 않아요. 야, 근데요. 이때부터가 중요한 건데 영남 지역에 개표 참관인이 없어요. 네? 당이 조직력이 없으니까 영남 지역에 개표 참관인이 없습니다. 그 투표 참관인도 없고. 그러니까 대개 그 속이기를 어떻게 하냐면 99장에서 위에 한 장만 바꿔서 돌려치거든요. 부정을 할 적에. 그럼 그 100장을 이리 가져가면 200장 차이가 나잖아요. 198표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1.3%인가 이기는데 그러니까 한 30만 표밖에 못 이기는데 200장 차이 나는 데를 1,500군데만 하면 당락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개표소가 17,000개인데 10%만 바꾸면은 당락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근데 아예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을 못 넣는 데가 한 1,000군데 돼요, 당시에. 영남 쪽에. 그래가지고 막 도리 없이 막 전교조에다 부탁하고 전동에다 부탁하고 막 해가지고 겨우 개표 참관인 막 5에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지켜야 이기니까.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 개표해가지고 30만 비긴 겁니다. 이기고 나서 저는 가서 막 술 퍼먹고 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진이 안 나옵니다. 그때 사진 보면 제가 안 나와요. 끝나고 나서 술 퍼먹고 자버렸습니다. 다 이겼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취임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새벽인데. 그때 저 일산에 사시는 데인데 이제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일 아침 회견문하고 취임사를 대통령 인사말을 당선자 인사말을 써오라는데 앞서까지 우리 도종환 시인께서 아주 감명 깊은 명강연을 하셔서 제가 이게 강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17일 날이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한 달 하루 19일 날은 어차피 선거운동을 못하는 거니까 한 달 하루 이제 남는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인데 참 중요한 국가의 어떤 진로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도종환 의원님은 국회의원을 6개월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국회의원만 21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13대부터 17대까지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했었는데 또 세종시에 또 이번에 출마를 하게 돼서 서울에서 5선을 했고 이제 세종시에서 초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앞으로 5선을 하게 되면 나이가 한 80쯤 될 겁니다. 예,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정치를 오랫동안 하면서 정치가 잘못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아주 실감을 하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2001년도인가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거기에 그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조선인들 4세들이 지금 중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그 모카밭이라는 게 정말 땡볕이더구만요. 큰 나무가 하나도 없고 허리까지 오는 모카밭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서 모카를 2kg씩 이렇게 따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25번을 차에 실어서 올려야 돼요. 그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간에 1시간 점심 먹는 시간 빼고 이렇게 구부려서 계속 한 10시간 가까이 일을 해야 7월, 8월 2달 동안 그 일을 해야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목화농장의 노예라고 하는 걸 저는 그때 보고서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인지 남자아이들인지 얼굴이 똑같이 다 새카만 해가지고 전혀 분간이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까레이스키 4세, 5세들입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맞으면 올라갔던 사람들이죠. 거기서 사할린에서 살다가 그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강제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 40만이 아마 이주를 당했는데 중간에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병 들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목화농장을 읽었어요. 나중에 소련 연방이 돼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차라리 연방 쪽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어렵지가 않았었는데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어려워지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그 목화를 따야 됩니다.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할아버지 때는 조선족,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할아버지 운명이 그렇게 됐고, 또 소비에트가 망해가지고 또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됐고, 우즈베키스탄은 태어난 죄로 그 아이들이 그 목화를 하루에 10시간씩 따야 됩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태어나기를 그 나라에 그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은 뭐 게임기 가지고 쌩쌩거리고 뭐 놀라서 스케이트를 타고 뭐 별거 다 할 거 아닙니까? 걔들은 인터넷이고 뭐 이런 건 만져보지도 못하는 애들이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필리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필리핀 남자 노동자들은 중동에 가서 한 달에 300불 받고 노동을 합니다. 그 열사, 그 사막에서 한 달에 300불. 그리고 여성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1000불을 받고 가정부를 하거나 식당에서 종업원을 하고 있죠. 60년대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제일 잘 살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이니 또 저기 지금 미국 대사관을 쓰고 있는 광화문에 있는 건물이니까 다 필리핀이 원조를 해줘서 지은 건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르코스 70년대 마르코스 잘못 만나가지고 10여 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월남전 때는 미군의 휴양지가 되고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막 윤락행위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은 저기 중동에 가서 300불 한 달에 300불 받고 일을 합니다. 한 10년 정치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10년 정치 잘못 만나면. 뭐 그런 나라들이 뭐 16%, 17% 했대인데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왜 노무현은 단일화를 거부하는가, 제2의 김대중이가 되려고 하는가, 크게 이제 칼럼을 썼어요. 근데 등록 한 며칠 안 남았을 때인데 딱 이걸 보니까 이걸로 제2의 김대중을 만들어서 이제 퇴출을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어서 후보를 만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후보가 안 될 수 있지만 일단 단일화 하십시다 해서 이해창을 떨어뜨리는 게 우선하는 거니까 하고 정몽준 후보는 5년 하고 나면은 큰 정치 세력이 아니니까 우리야 이 다음에 노 후보가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해창이 떨어뜨리는 걸 제1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후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그렇더라도 이해창이 떨어지는 게 낫고 그 원칙으로 하십시다 했더니 노 후보도 그거 막 계속 후다녀한테 시달리다가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하자 이렇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11월 3일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8일날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방법을 정했는데 11일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노 후보가 갑자기 이기는 걸로 나와버렸어요. 10% 6% 지고 있는데 한 열흘 동안에 막 이쪽 결집이 돼가지고 이게 뒤집어지는 거는 언론 보도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무효다, 단일화 안 한다, 방법 새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협상단 단장했는데 이해찬이한테 우리가 당했다 해가지고서 이해찬이 없는 협상단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계련 의원이 협상단을 나가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겼죠, 노 후보가. 그랬더니 뒤집혀요. 단일화가 되니까 이해창 후보한테 한 10% 이겨요. 7, 8%. 노 후보는 45% 정도가 나와요. 정몽준, 노무현 합치면 40이었는데 한 5%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한 45가 나오고 이해창 37, 8에서 한 2% 떨어지고 그러니까 10%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거 이제 3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건 뭐 다 끝난 선거죠. 그래가지고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막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마지막 날 또 단일화 철회하고 막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을 철회를 해버리니까요. 꼭 짜장면 배달하다가 코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아주 미치고 한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 후보 이제 세검정에 있는 정봉준 후보 집에 가시라고 그랬거든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왜 가느냐고. 그래서 저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이게 당신 혼자 하는 건 줄 아냐고.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고, 우리 국민들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 가서라도, 다시 단일화 철회한 걸 철회를 해야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이제 어떤 의원이 모시고 이제 갔어요. 가다가 또 차를 유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휴대전에 있으니까 다시 이제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다시 막 이제 소리 지르고 이제 해가지고 또 이제 갔어요. 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면전에서 그냥 문도 안 열어줘가지고 돌아오는 게 텔레비전에 나왔었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민심이 또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아침 11시에 일어나 다시 출구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고 있더라고요. 저요, 약간. 11시 출구조사 해보니까. 아이고, 다 틀렸구나. 이제 뭐, 우리 팔자가 또 2번씩이나 짓고 가겠냐. 지난번 한 번 본 것도 참 기절인데.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오후 되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해. 1시가 되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2시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샘플로 잡아놓은 데들이 있습니다. 표준 샘플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잡아보면 대충 짐작이 나오거든요. 해보니까 이상해요.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전이. 2시가 넘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인터넷으로 뭐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막 온갖 글이 올라오고 투표 독려하고 전화하고 나중에 KT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2천만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구먼요. 평상시엔 1,000만 통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날은 2천만 통화가 이루어졌다. KT 역사상 최고로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투표 동료 전화들 한 거죠. 그래가지고 50몇만 표로 이긴 겁니다. 야, 끝나고 나니까요. 정말 기적이에요, 이거는. 네? 그 경선 때부터 오기까지 이것도 이게 될 사람은 죽었다. 뭐 거꾸로 매달아 넣어도 되고 안 될 사람은 별래집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사람의 정성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2번의 경험이 이건 하늘의 뜻과 사람의 정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2개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 대선도 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글쎄 누가 하늘의 뜻을 타고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정성은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거거든요. 정성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 대선이라는 건 서울역에서 KTX가 떠나면요